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이라든가 공권력을 사용하는 집단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법률과 제도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사찰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에서 이거를 수집할 근거가 있느냐는 거죠. 법적인 근거가 없고 업무 범위 내에 오면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이게 관례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우리는 수사기관이라서 우리가 업무에 필요해. 그래서 사실은 수사 대상자 아니고 마구잡이로 정보를 수집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권한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법관의 어떤 개인정보가 사실은 공소유지에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굉장히 넌센스예요.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사법부의 어떤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거 알고 준비해야 거기 맞춰서. 왜? 우리는 하나라도 잘 보여야 되니까. 고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기 갖다 드려야지 회 드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무슨 사법의 불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공판에 들어가는 사람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하는 거. 자기의 권한 내에서 위법하지 않은 수준 내에서.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잠깐만요. 이 성부장이 야 뒷조사 한번 해봐. 이랬으면 감옥이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대통령께서 정치를 재판하듯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숙고하고 기다려. 기일 한번 더. 그래 다음번 너 공격해 해서 계속 끌고 재판을 안 해. 재판을 하면 안 되거든요. 정치를 해야지. 저는 거기서 어떤 법률가 출신 정치인의 어떤 뭐 내재적 한계랄까? 네. 너무 홍준표 전 대표처럼 너무 그 틀을 깨도 곤란하지만 네. 너무 이렇게 뭐랄까 딱 틀에 딱 그 자기 틀에 갇혀 계신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야죠. 근데 정리하는 시점이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공수처장 임명이 되면 네. 그때쯤 추 장관이 개각과 함께 옷을 벗는다. 자연스럽게. 예, 그 정도 정리하는 판을 본 것 같은데. 네, 문재인 대통령은 중립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처럼 이건 검사들의 이런 건 문제라는 문제의식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네. 이거 옳고 그르다라는 거를 법원 판단 나오기 전에 말을 해버리면은 그럼 법원에 또 가이드라인 내준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징계권자는 현재로선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이걸 징계하고자 말고자 해임해라 마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법률적으로도 정무적으로도 누구 하나 편을 들거나 가이드라인을 수는 순간 법원의 어떤 판단에 그 존중감이 떨어지는 거죠. 이미 결론 난 거죠.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생각에는 차도살인 얘기 나옵니다. 대통령은 직접 손에 피 묻히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네. 왜? 본인이 한 얘기가 있거든.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의 메신저를 보내서 저한테 임기를 보장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3533 대원이에요. 나라가 온통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위로는 못해줄 망정 추미애 장관이라는 사람은 취임 후에 맨날 검찰총장만 물고 늘어주고 아주 지겹습니다. 대체 국민을 뭘로 아는지 이런 문자가 있는 반면 2014 문자입니다. 2014님. 아니 검찰이 판사들 가족관계 취미 성향 재판 이력 세간의 평 이런 걸 수집하다니 이거 불법 사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게 있고 제일 그 다음에 의미심장한 문자는 이겁니다. 7689 대원. 아 이제 뭐 기억도 잘 안 납니다. 둘이 왜 싸우는 거예요?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 보겠습니다. 2020년 제일 끝나지 않는 드라마 추대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뭐 한국 시리즈 7차전도 이것 때문에 묻히는 기분이었어요. 맞아요. 엄청납니다. 6차전이었나요? 네. 그 최근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배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6가지 혐의를 들고 있는데요. JTBC 홍석현 회장과의 부적절한 만남,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그다음에 채널A 한명숙 총리 사건 관련해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혐의, 그다음에 그 감찰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 그다음에 총장에 대한 감찰을 거부한 것,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 등으로 거론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적절한 조치를 하셔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 네. 이런 논의를 들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윤 총장은 이제 출근을 안 하기 시작하고 있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서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니야. 손정혜 변호사님부터 먼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는 얘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보고 계신 상황. 일단은 이렇게 징계를 요구하고 직무 배제한 자체가 이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네.
일단은 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불법 사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불법 사찰이 무엇인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판례는 없는데 과거에 국무총리실에서 이제 불법 사찰했다 이런 판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주된 취지는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불법 내사, 어떤 개인을 사찰하거나 내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률에서 최소한 범위로 해야 된다라는 점을 우리 법원에서는 명시하고 있고, 헌법은 이제 사생활 비밀 그리고 개인의 어떤 그 개인 정보에 대한 자유 이런 것들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침해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 권리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내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목적 범위 이에서 사생활에 대해서 이거를 탐문하거나 채집하는 방법으로 수집 관리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불법행위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이 기준상 보면은 지금 판사님들에 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권한이 검찰에 있느냐라는 질문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개인 정보를 수집 관리함에 있어서 자율적인 어떤 통제라든가 균제 원리가 작동했느냐가 두 번째 있을 것이고, 일단 정보를 수집하는 거를 넘어서 이거를 보고서 형태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네. 이 보고서로 만들었다는 건 이게 대대손손, 그러니까 정보가 축적되는 거죠. 축적된 정보에 대해서 이 개인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별도로 운영을 했는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느냐는 논란이 지금 제기되고 있죠. 특히 변호사들은 그런 것도 못하냐 이런 거예요. 우리도 수집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개인 변호사나 로펌이 수집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수사권과 내사권과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국가 공권력이 이렇게 법률적인 근거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논란이 제기된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 장관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다만 이게 중징계 사유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듭니다. 지금 굉장히 중징계니까 검찰총장. 그러니까 이거는 해임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징계 개시 청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 제기는 충분히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이게 해임까지 갈 만한 사유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 금방 이제 정황을 좀 이렇게 잘 살펴주신 김준우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생각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법적인 거랑 정무적인 거랑 완전 구분되는 것 같아요. 아하, 어떤 네. 의미죠? 일단 징계 청구할 수 있죠. 징계 청구를 하는 거는 징계 청구권자가 법무부 장관이니까 징계 청구한 거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뭐 직무 배제 한 부분도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특별한 의결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위법한 건 없죠. 그러니까 근데 검찰들이 검사 뭐 평검사 무슨 성명서에서 자꾸 위법 부당하다고 하는데 부당할 수 있어요. 과한 거 아니냐. 근데 위법은 아니고. 근데 뭐 변호사들이 맨날 아니 법률가들이 맨날 쓰는 표현이 그냥 위법 부당 같이 달아놓으니까 이게 좀 습관적으로 썼다. 그런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그 특히 이제 그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사법부 감찰에 대한 문제, 결국 이게 검찰청 그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이 있는데 네.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대검에 존재하는 지금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이제 수집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걸 범정기획단실이라고 있었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너무 이제 정보를 수집 많이 한다고 해서. 근데 그거는 이제 대통령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공개가 돼 있는 규정이거든요. 네. 거기 보면 이제 수사 정보만 수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문서를 작성한 이제 성모 검사는 그 공판 유지에 관한 그 공소 유지를 위한 공판과 관련된 재반 정보 전부를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이건 지침에도 나와 있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검찰청 내부 지침은 비공개라서 저희가 이제 못 보고 어쨌든 상위 규정은 대통령령인 이 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니까 그게 관습이었고 관행이었는데 이제 뭐 내가 뭐 이렇게 특별히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항변할 수는 있겠지만 뭐 엄밀하게 보면 규정 위반은 위반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대검이 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어떤 그런 정보 수집 기능을 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작년 10월 28일인가 하여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요거 폐지해라. 대통령을 개정해서 권고안도 냈었던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일리가 있는 얘기고 거기서 뭐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정보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뭐 사실 그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번들이거든요. 마이너한 얘기예요. 참고로 옛날에 이제 사법농단 사퇴할 때 법원행정처에서 이제 민변 관련 문건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고인 조사 나갔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사무차장을 할 때였는데 사무총장님이 주로 진술하시고 네. 저랑 또 다른 이제 변호사 2명 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네, 진술은 네. 기록에 남아 있지 않은데 기록에 그 저기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한 민변 관련 문건 수준은 조악합니다. 조악합니다. 근데 그걸 왜 만드냐는 거죠. 사실은 그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은 일리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저도 아무리 그래도 검찰총장을 요런 수준으로 가지고 직무 배제를 바로 하는 게 맞냐? 요게 대해서 좀 물음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알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찰이면 네. 저는 한 달 전에 됐어요 이 사찰. 며칠 있다 탈 겁니다. 사찰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네. 일단.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까 김준우 변호사 얘기하죠. 법원행정처에서 민변이 만든 뭐 민변에 이거는- 대해서 네, 만든 이거는 잘못하다면 뭐그 사찰 두 가지 결국은 포인트로 잡는 게 정보의 수집 방법, 네. 그 다음에 목적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목적이 예를 들어서 법원행정처 야 민변 변호사 누군지 쭉 봐봐 리스트. 이제 재판부 내려가야 참고해. 네. 이제 그 판사 법원 이제 재판하다가 변호사 김준우네 민변이네 에잇 집행유예 할 거 징역 뭐 이런다고 하면 네. 목적이 명확하잖아요. 왜냐하면 변호사들은 법원 앞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 아무리 잘난 정관 변호사라도 초임 판사한테도 약자입니다. 네. 강자가 약자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그걸 가지고 들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목적으로 사용할 목적들도 있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일리 그걸 있습니다. 수입하는 걸 네. 그냥 인터넷 통해 가지고 민변 명단 이게 아니라 무슨 뭐 사람 쫓아다니고 뭐 이래 가지고 수집했다고 하면 더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거는요. 보세요. 검찰에서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청구하는 재판의 판단을 하고 있는 법원의 판사가 어떤 성향인지 알고 있다. 네. 판사한테 불이익 줄 수 있습니까? 있어요? 오히려 법원에서 야, 저 검사 누군지 봐봐. 저 변호사 누군지 봐봐. 가져와봐. 얘 누구야? 이러면 그래? 하고 이제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으니 그게 수집 목적 문제가 되는데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아마 두 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든 사건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민사 사건 안 합니다. 형사 사건 중에서 중요한 사건, 큰 사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법원 검사 배치표부터 봐요. 야, 검찰 사건, 야, 담당 부사 누구야? 위에 부장 누구야? 법원 재판장 누구야? 배성 누구야? 봐서 법조인대관 들어가서 학력, 연수원 기소 다 뽑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본인의 저 인적 네트워크 통해서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네.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가. 저 그렇게 해요. 한 달 전에 했어요. 네. 얼마 전에 제가 한 달이 아니구나. 우리 저 못 나왔을 때. 못 나왔어요. 그때도 그거 관련된 재판 갔다 온 거예요. 업무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그랬더니 제가 취득한 정보가 정확하더만요. 무섭습니다, 재판장님. 어쨌든 알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네. 제가 법원한테 불이익을 주는 겁니까? 법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 법원의 마음에 들게 공판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요. 검사도 똑같아요. 그걸 한 근데 겁니다. 검사도 국가기관이라서 좀 다르지 않나요? 근데 이게 국가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시작했는데. 야, 우리 혹시 우리 수사 정보 중에서 그저 부장 저 수사한 거 있냐? 가져와봐. 라든지 야 쫓아다녀 보자. 미감을 붙여봤대. 미행 감시 쫓아봤대. 오, 재판적 여자가 있던데요. 이러면 문제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가족관계 몇남 몇녀 다 나옵니다. 법조인대관 들어가면 취미도 나와요. 성향 이거 재판한 내용 보면 나옵니다. 자기들이 가진 네, 데이터베이스에서. 이거 미감도 아니고 도청도 아니고 이거 문제라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 삼는 게 뭐냐면 무리하기 법관 이건데 어제 이제 보면은 추장관이 발표할 때 조국 전 장관 사건 그다음에 누구 사건이었지? 저 울산시장 사건 판사에 대해서 가족관계 취미 성향 재판 1억 3평 그다음에 무리하기 법관 여부 이렇게 해가지고 무리하기 법관 그거를 저 조국 전 장관하고 저 울산시장 선거 공판하는 그 재판부에서 무리하기 법관 여부를 파악한 것처럼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아닙니다. 이 무리하기 법관이 뭐냐면 양승태 대법원장 때 일종의 블랙리스트인데 그거예요. 네. 근데 이거 아마 이미 언론 보도가 오늘 아침에 일부 됐더라. 저는 어제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승태 대법원장 즉 변호인한테 직접 확인한 거예요. 어허, 네, 그래요. 근데 오늘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재판할 때 양승태 대법원장 관련 사건 여러 개 있잖아요. 한 재판에 배석 판사 한 분이 이 무리하기 법관 명단이 있었어. 근데 이제 그 무리하기 법관이 뭐 해가지고 뭐 공소장에 올라온다든지 그런 사안은 아닌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있는 거예요. 그러니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이거 재판장 판사분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우리 피고인인데 그래서 이거를 좀
가려달라 증거 자료에 그 사람 이름을. 네. 그래서 그 배석반사 빼고 재판장하고 공판검사 한 명하고 변호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비공개로 만나서 논의한 적이 있어. 그겁니다 무리하게 법관이. 그러니까 지금 저는 100% 동의할 수 그리고 있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 들어볼게요. 이건 제가 내용은 이따 방송 저 끝나고 말씀드릴 건데 아니 지금 얘기해요. 이 무리하기 법관의 무리가 우리가 생각하면 야 무리하기 법관? 이거 무슨 보수 정부 때 무슨 뭐 정부 비판 글 쓰고 뭐 이런 사람 얘기하는 거야? 가 절대 아니에요. 그럼 뭘 이야기했다 무리라는 게 그 무리가 뭡니까? 그거는 개인적인 거니까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마이크 끝나. 근데 다만 아하. 정치적 야 그 사람이 혹시 뭐 우리 법 연구회야? 뭐 정부의 비판적인 글을 썼어? 판결 성향이 어때?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는 거다. 근데 대부분의 이 국민들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명단에 그냥 무리하기 법관이라고 그냥 이름이 그래서 그렇지 실제로 그 판사님이 그 무리가 뭔지를 보면 무리하기 법관에 그게 올라간 거죠. 이유를 보면 뭐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성향, 뭐 판결 성향, 정부에 대한 태도 이런 거랑 전혀 제가 일단 상관없는 거야. 들어보고 방송 가능한 내용이면 뭐 제가 간접인용 할 텐데 김준호 변호사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맞는데 네. 빼놓은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김태현 변호사님이. 뭐요? 1. 불법 사찰이냐 아니냐는 그래서 그게 불법적으로 도청을 했거나 미행을 했거나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런 건 아니라고 하니까 그쵸. 근데 않아요. 예. 근데 이게 그 관실 정책관실에서 수사정보 정책관실의 업무냐 규정 위반이다. 이건 지적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판 유지하겠어. 그럼 그 공판부 송무부에서 네. 이제 그냥 그 조사해가지고 우리 지금 재판 이거 진행하는데 뭐 담당 배석 좌배석 어떻고 우배석 어떻고 이렇네 이렇게 정보 수집하는 건 생각하는 상관없는데 대검 수사정보 정책관실에서 이걸 왜 수집하죠? 그거 이제 물음표가 붙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리하기 법관도 마찬가지인데 그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했던 뭐 검찰 그 형사 공판부나 그 검사실에서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거랑 네. 그게 왜 대검인데까지 보고가 돼서 올라가느냐는 건 다른 문제예요. 말하자면 이걸로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저쪽 위로 올리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그동안 있었던 정보 수집과 체계 관리에 관한 나쁜 악습 이런 문제가 이제 남는다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제가 자 손재규 변호사님 시간 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 정보에 대해서 수집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폭넓게 인정이 되고 내 업무에 필요하다면 다 수집할 수 있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으면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게 없죠.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이라든가 공권력을 사용하는 집단에서 개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법률과 제도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사찰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에서 이거를 수집할 근거가 있느냐는 거죠. 법적인 근거가 없고 아무리 업무 범위 기초적인 내에 정보라고 해도 오면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이게 관례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우리는 수사기관이라서 우리가 업무에 필요해. 그래서 사실은 수사 대상자 아니고 마구잡이로 정보를 수집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권한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법관의 어떤 개인정보가 사실은 공소유지에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굉장히 넌센스예요.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사법부의 어떤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향에 따라서 뭐 취미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부분이 선입견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답변은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10초 남았는데 광고 듣고 돌아와서 요는 조금만 더 해보고 다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죠. 잠시만요. 자, 지금 우리 추미애 법무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이 극한 대립, 직무 배제와 지금 한쪽에서 직무 배제, 한쪽에서 소송까지 지금 나온 상황에서 안건이 지금 여러 개인데 그 중에 불법 사찰 얘기만 지금 우리가 20분 넘게 했습니다. 지금 다른 얘기는 아마 못 짚어볼 것 같은데 시간상 그 불법 사찰 중에도 이제 특정 항목 뭐 무리를 야기한 발음이 어렵다. 무리를 야기한 그 무리가 뭐냐 들어봤더니 뭐 약간 그 근태와 관련된 그런 느낌이네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 무슨 우리가 사찰하고 이런 내용도 아니에요. 예?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꾸 대검에서 뭐 이걸 만드냐 이러는데 검찰이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문제가 되는 거 그 권한을 남용했을 때 검찰만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가지고 남용을 해가지고 수사하고 뒤지고 영장치고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이 성 부장이 어제도 얘기 물론 지금 그 문건이 공개는 안 됐어. 난 공개했으면 좋겠어. 뭔지 뭐 가지고 사찰 그러는지. 문건을 작성했다는 뭘 분이에요. 가지고 그래. 나도 만들 수 있는 건지 저도 만들 수 있는 건지 제가 이런 식의 사찰하면 저 얼마 전에도 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말하는 그 수준인지 아니면 정말 검찰이 수사권이 없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인지는 문건을 공개돼 알 수 있어. 저는 공개했으면 좋겠는데 네. 어제 성 부장이 인터넷에서 친 거 저 올린 이 프로세스에 올린 거 보면 네.
그냥 인터넷 구글링 가지고 했다는 거거든요. 저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네, 정보였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거고 법조인이라면 당연히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결국 이게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가지고 불법적으로 한 거냐라는 거에 범죄 안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 아까 손정희 네?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그런 수준 낮은 정보에 접근 가능한 정보를 근데- 하더라도 왜 대검찰청에서 그걸 하느냐 마느냐. 근데요 그 문제는 또 남아 재판은요 있잖아요. 예.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아까 송 변호사 말씀처럼 제가 반론해서 좀 미안한데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고요? 네. 유무죄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형량은요 네. 판사의 성향마다 다를 수 있어요. 형이 센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가면 이런 사건 대부분 집행유예를 하는 사람이 있고 법정 구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네. 유무죄는 아니고 그리고 재판 진행에 있어서 피고인이 원하는 증거 신청 다 받아준 사람이 있고 결과는 상관없이 네. 굉장히 타이트하게 성향에 카트시키는 따라서 사람이 있어요. 상황이 그거를 다르다는 거죠. 법정 들어간 사람은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되게 큰 사건일 텐데 서울 고법의 모 부장이 H모 부장이 워낙 유명하고 구치소도 난리가 났어서 그냥 너무 그냥 장난 아니게 까탈 수 없다고. 나 들어갔어 재판에. 내 사건에 이제 보려고 어떤지. 와, 이 사람 장난 아니겠다. 죽어 나오겠다. 그거 알고 준비해야 거기 맞춰서. 왜? 우리는 하나라도 잘 보여야 되니까. 고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기 갖다 드려야지 회 드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무슨 알겠습니다. 사법의 불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공판에 들어가는 사람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한 내에서 위법하지 않은 수준 내에서.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잠깐만요. 이 성 부장이 야 뒷조사 한번 해봐. 이랬으면 감옥이죠. 그게 아니잖아. 그리고 또 하나. 난 진짜 웃긴 게 이거요. 2월 달에 나온 얘기입니다. 네. 이 성 부장이 올려서 총장한테 보고했어요. 총장이 보고 당시에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누굴까요? 한동훈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검찰국장 심재철 부장이에요. 한때 네. 2월에 줬어요. 야, 이런 게 내려왔다 봐라. 그 실제로 집행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심재철 부장이 가지고 있던 거예요. 확인 과정으로 합시다. 이게 확인했다는 거죠. 김대철 부장이. 정말 문제라면 당시에도 이미 추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관계 시작이에요. 네. 심재철 부장이 윤석열 사람이 아니라 추미애 장관 사람이라 물론 추미애 장관 신복은 아닙니다 했지만 그건 뭐 가까운 건 다르겠지만. 세상에 아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불법 사찰 문건이라면 윤 총장 바보입니까? 신 부장한테 주게. 그리고 신 부장이 당시에 그걸 가지고 그냥 있었겠습니까? 거의 1년이 지난 얘기예요. 뭐 어제 이 얘기하니까 뭐 크게 화를 냈다. 뭐 이렇게 입장 발표하던데 알겠습니다. 이게 불법 사찰이면 크게 화를 낸 문제예요. 당시에 장관한테 보고하고 당시에 이걸 가지고 감찰을 하고 심하다 싶으면 이걸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관례적인 것들로 지금 꼬투리를 근데- 잡아서 직무배제를 시켰다는 근데 말씀인데. 9개월을 그냥 있다가 네. 장관이 국회 나와가지고 윤석열 총장 감찰하겠으면 감찰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리고 있다가 불과 며칠 만에 이거 문건 작성한 성 부장 얘기도 안 들어보고 이게 문제니까 불법 사찰이니까 직무배제한다? 아까 근데 되게- 그거는 손정혜 변호사님도 너무 심할 수는 있다라는 말씀 하긴 예를 하셨어요. 들면 말씀하신 직무배제가. 것처럼 재판 스타일 이 사람은 네. 절차 진행을 어떻게 하는 정도를 이제 공판 검사님한테만 확인했으면 괜찮아요. 근데 네. 관계 없는 뭐 가족 관계, 취미, 성별 뭐 이런 것까지는 우리 개인정보법에서 굉장히 민감한 식별정보라고 아니,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를 공개돼 있다 들면 하더라도 정치적인 성향이라든가 이런 건강이나 사상인 신념 정치 이런 성향이 것들은 어디 들어갔죠? 수집을 우리법 금지해 놓은 연구에 가입이 정보거든요. 아이고. 제한적으로. 근데 국가기관이 이것을 최소 침해 원칙이라는 건 당연히 법조인들이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개인적인 어떤 궁금증을 해소하는 수준을 넘어서 보고서 형태로 상부 기관이 계속 올려서 정보화하잖아요. 이건 또 정보 수집 절차에서 축적이 되는 정보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문제 없어서 이거는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중요 사건 이제 변호사도 수집하겠죠. 저 변호사 뭔데 이 피고인 피의자에 대해서 변론을 하냐. 그러다 보면 나아가면 이게 내사가 되고 개인 사찰이 사찰이 될 되고 수도 있고. 그 별건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과거에도 관례적으로 해왔고 당연히 판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우리가 공소유지가 잘 된다라는 것은 수사기관 공권력을 가진 집단에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최대한 최소 침해 원칙을 지켰다. 이런 어떤 그런 노력을 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견제의 원리가 내부에서 작동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줘야지 지금 했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과거에도 했습니다. 이거 인터넷에 다 떠도는 정보입니다. 사실 누가 찾아보려야 찾아보지 않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도 그 개인의 어떤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실 법조인 대간에 우리 정보 올라가는 거 소송 들어온 적 있잖아요. 손정혜라는 사람의 이름, 성별,
우리 아들 2명 있는 것까지 다 올라가거든요. 그거 왜 내 동의받지 않고 법조인 대간에 써서 500원씩인가 돈 받아요. 그걸 왜 개인정보 동의 안 받고 올리느냐. 그런 식으로 문제가 될 정도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근데- 민감한 주제라는 거를 아니 이게 말씀드리고 법조인 싶어요. 법조인 대가 얘기하면 김재현 변호사 얘기 듣고 들을게요. 아니 지금 법조인 너무 대가요. 많이 자, 김재현 본인이 변호사 제공하는 잠깐, 정보 올라가는 나 거예요. 기다려. 김재현 변호사 얘기 들어볼게요. 아 그 옛날에 안 그랬던 적이 있으니까 송 변호사님 난 아직도 얘기하신 딸 거고. 하나라고 나와. 네, 알았어요. 출생의 비밀이 있나 봐요. 그래서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게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직무 배제까지 하는 건 좀 과하다고 평가할 수 그 얘기는 있다고 아까 생각을 뉘앙스 했잖아요. 붙였습니다. 예. 근데 법적으로 그래서 추 장관이 흠이 지금 잡힐 건 없단 말이야. 근데 이제 왜 위법은 갑자기- 아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와서 이러냐. 네, 그럼 그건- 이 정무적 스텝이 적절하냐. 네. 그래 그게 오히려 검찰 개혁을 어떻게 퇴색시키지 않냐 이런 평가는 가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건 정치의 문제에서 예를 들어 참여연대에서도 법관 사찰 엄청 심각한 문제다. 근데 직무배제는 현직 검찰총장이고 중간에 단계를 낮춰서 너무 급하게 한 것이 있으니까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네. 대통령이 뭔가 결자해제가 만다 이런 논평을 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그 정도가 적정한 말하자면 그 이 상황에 대한 어떤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뭐 법적으로는 사실 또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할 거 있는데 그 지금 집행정지 신청을 윤석열 총장 측에서 한다고 하잖아요. 했어요 벌써. 네, 근데 이게 이제 본안까지는 아직 안 넣었죠. 본안 넣고 이제 심사할 텐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이게 중간 처분으로 봐가지고 네. 소위 얘기하는 처분성이나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그 집행정지의 형식적 요건을 넘을지 아니면 오히려 각하될 수도 있어요. 어허. 근데 이 직무정지가 검사 징계법에 보면 최장 2달이에요. 2달. 2달만 네. 있으면 자동적으로 풀린다는 네, 풀리는 거죠. 거예요. 최장 2달이고 그러면 2달이 있는데 저 우리 징계위원회 다음 주에 해가지고 징계 수위 결정되면 그냥 끝나요.라고 얘기하면 직무 배제에 관한 부분은 소위 이익이 없다고 해서 그냥 심하게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성이 없다고 보시는 분도 있고 이 그 직무 배제 행위에 대해서 네. 이제 그거는 이제 뭐 법리적으로 좀 다퉈볼 만한 얘기인데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는 얘기긴 한데 그래서 그게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징계위원회에서 이제 뭐 그게 견책부터 가능합니다. 견책부터 뭐 쭉 있는데 견책 이상이 올라가면 사실은 대통령 승인이 아마 나야 될 거예요. 검찰총장 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때 정말 계속 엄중히 사안을 지켜보시던 대통령께서 뭔가 이제 뭘 해야겠죠. 자, 요 이제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광고 듣고 돌아와서 요거 얘기 더 진행해 봅시다. 정무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정치권과 지금 닿아 있는 영역은 우리 광고 듣고 돌아와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를 듣고 계십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시키면서 들었던 뭐 일종의 혐의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 하나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관련돼서만 지금 뭐 다 얘기하다 지금 시간이 다 지나갔는데 다른 얘기는 다 하려면 뭐 수박 겉핥기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 이런 거 불법 과감하게 사찰하지 생략하겠습니다. 뭐 언론사 사주랑 밥을 먹고 뭐 이런 얘기는 그냥 생략할게요. 오늘 안 다루도록 하고 이 아니 뭐 무슨 뭐 여론조사 1등했다고 무슨 감찰을 알았어요. 그런 얘기 중간에 왜 끼어듭니까? 이제 생략하기로 하고 우리 정치 영역과 이 맞닿는 지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자체가 여기 혐의에도 있지만 저는 이건 뭔가 싶은데 여론조사에서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입장 정리를 제대로 안 했다 검찰총장으로서도 이것도 잘못한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김태현 변호사님한테 이거 빨리 먼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여론조사 회사한테 나 빼주세요 안 했다고 그거잖아요. 그 얘기는 했죠. 옛날에 했었죠. 그게 아니라 옛날에 해달라고. 했는데 최근에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안 했다. 계속적으로 안 했다. 그게 감자사가 돼요? 돼? 안 된다고 그게 법 보시는 위반이에요, 그게? 뭐 위반인데요? 저도 그건 어거지라고 생각해요. 뭐 이런 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 있으면 뭐 특활비 관련해 라임 옵티머스를 왜 빼셨을까? 그리고 그렇게 자신 있다던 조선일보 사주 회동 왜 빼셨을까? 사실은 해임 청구를 하려면은 장모 네. 사건이 같은 날 기소가 됐잖아요. 네네. 사실 거기에 어떤 관여를 했다던가 어떤 수사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거면 빼도 박도 못하게 징계 개시 사유가 되죠. 근데 그것도 뺐잖아요. 네. 아니 혐의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네, 각하가 나왔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징계의 근거가 명확한 사건은 아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다툼이 충분히 위법은 예상된다. 아니지만, 그걸 위법은 법무부가 아니지만. 모를까요? 저기요. 몰랐을까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
확실한 게 한두 개 있으면 한두 개만 딱 올렸을 거예요. 근데 사유가 지금 6개나 네, 6가지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여섯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부연 설명을 했잖아요. 법무부도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법률적인 다툼이 충분히 있을 것이고 가처분뿐만 아니라 본안건도 2건이 들어올 걸 예상하면서도 이렇게까지 하는 부분은 분명히 불신임하고 있다. 그건 뭐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거예요. 불신임이에요, 불신임. 이거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불법 사찰 뭐 이것도 네. 의혹도 네. 만약에 진짜 불법 사찰 하고 막 그랬으면 이건 감옥이지 징계가 아니고 감옥입니다. 감옥. 예? 윤 총장만 아니 작성한 저 성부장도 그렇겠죠. 다 예, 감옥이에요. 예, 예. 근데 그러니까 아까 저 김준우 변호사 얘기했던 사실 참여연대 논평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 이게 문제라면 작성한 사람부터 조사하고 총장한테 지시를 받은 건지 그다음에 그걸 총장한테 전달받은 심재철 검찰국장도 조사하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최종 결재를 총장이 했다 그러면 총장한테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작성한 사람 조사도 안 하고 받은 사람도 조사도 안 하고 중간에 받아서 전달한 사람만 징계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김태현 변호사가 끄덕거릴 만한 문자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 모텔 사장님이세요. 조세진 대원이 잭디 내 청소하다가 열받아가지고 고무장갑 집어던지고 문자 보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다 넘어가가지고 보이스피싱이 판을 치는데 그까지 뭐 판사들 취미가 낚시 이런 게 뭐 중요한 쟁점이 됩니까? 사찰은 산에 있어요. 화가 나네요. 이럴 시간에 법무부가 보이스피싱이나 막아주면 좋겠네요. 이게 저는 맞는 말씀을 보고 그러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크게 얘기하면 지금 추미애 윤석열 대전 이게 지금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 지금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헤드라인 뭔지 아세요? 코로나 그쵸. 코로나 거의 네. 600명 이거예요. 600명이에요. 먹고 살 힘들다고. 그러니까 네. 어제 이제 조홍채 의원이 했던 얘기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 예?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코로나가 600명 되게 생겼고 300대에서 400대 거치고 바로 500대로 올라 580인가? 거기다가 경제는 별로 계속 좋지 않고 네. 이게 우리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네네네. 속된 말로 뭐 총장이랑 법무부 장관이랑 무슨 뭐 재판할 때 무슨 판사가 진짜 취미가 낚시인지 아닌 게 모르게 중요하다고 이게 계속 언론을 장식하잖아. 이 상황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이거 빨리 누가 근데 정리할 수 있겠어요 이거. 물론 아까 손정인 변호사님이 여러 번 되짚어 주신 것처럼 그거 안 하는 게 맞긴 하죠. 취미가 낚시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뭐하러 그걸 만들어서 문서를 쌓아놓고 계속 넘겨주고 합니까? 잘못된 건 확실합니다. 물론 그 잘못을 가지고 총장을 직무배제할 정도의 잘못이냐는 건 이제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잘못이란 건 확실합니다. 이런 건 있어. 이게 어디 관료 조직 병폐인데 네. 검찰도 마찬가지고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네. 문건을 만드는 게 습관화돼 있어서 온갖 걸 다 써. 진짜 취미 이거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애가 1년 제가 딸이 하나인지 두 가지가 뭐가 중요해요. 근데 그냥 인터넷 나오면 다 써요. 문건을 만들어. 그게 부산 이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관료 조직 그다음에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SBS는 모르겠네 제가. 모든 이 관련된 있겠지. 조직의 병폐기 저는 많이 누가 있어. 여론조사 한번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둘 다 내려라. 윤만 둘다 내려라. 내려라가 많지 않을까요? 둘 다 아마도. 내려라가 제일 많지 않을까요? 제일 많겠죠, 그거는. 지겨 죽겠는 거죠. 자, 말하자면. 이런 상황에서 아까 김준현 변호사 얘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임명권자인 하지만 법적으로 대통령이 이 해임할 수는 없지 않나요? 수절총장은 아마 없을 텐데 이거 왜 부장이니까 발언이라도 왜 여기에 대해서 이 발언 중재 혹은 발언을 하지 않는 건지 사실 그 대통령께서 정치를 재판하듯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계속 숙고하고 기다려. 기일 한번 더. 그래 다음번 너 공격해 해서 계속 끌고 재판을 안 해. 재판을 하면 안 되거든요. 정치를 해야지. 저는 거기서 어떤 법률가 출신 정치인의 어떤 뭐 내재적 한계랄까? 네. 너무 홍준표 전 대표처럼 너무 그 틀을 깨도 곤란하지만 네. 너무 이렇게 뭐랄까 딱 틀에 딱 그 자기 틀에 갇혀 계신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야죠. 근데 정리를 하는 시점이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공수처장 임명이 되면 네. 그때쯤 추 장관이 개각과 함께 옷을 벗는다. 그쯤에서 자연스럽게. 그 정도 뭐, 정리하는 그림이 판을 본 자연스러워 것 같은데 보이죠. 예, 예. 공수처도 출범이 안 되고 이대로 가면 공수처도 한 1, 2월에 출범하고 그럼 아마 추 장관이 내년 2월에 인사까지 하고 나갈 수도 있어요. 1, 2월에 출범한다고 확신하세요? 그때까지는 제 생각에는 공수처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뭐 그렇게 뭐 잘못은 했지만 네. 지금 뭐 그걸 7분의 6에서 5분의 3으로 내리는 건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몇 달 더 길어진다. 그럼 민주당한테 명분이 쌓이는 거죠. 너무 오래 끄니까. 우리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니까 바꿔서 1, 2월에는 무조건 만든다. 아직은 더 수기해라라고 국민들이 오케이. 얘기하지 그렇게 할 건 아니어서
내년 1, 4분기가 되면 좀 판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봅니다. 근데 문재인 변호사님. 대통령은 중립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처럼 이건 검사들의 이런 건 문제라는 문제의식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네. 이거 옳고 그르다는 거를 법원 판단 나오기 전에 말을 해버리면은 그럼 법원에 또 가이드라인 내준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징계권자는 현재로선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이걸 징계하고자 말고자 해임해라 마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법률적으로도 정무적으로도 누구 하나 편을 들거나 가이드라인을 수는 순간 법원의 어떤 판단에 그 존중감이 떨어지는 거죠. 이미 결론 난 거죠.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생각에는 대통령 뭐라 말씀하시는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임명권자이기도 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중립성을 지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저는 처음에 추미애 장관이 자꾸 이랬을 때는 여권에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야권이 긴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든 이슈가 여기에 매몰되어 그러면 추 장관 사라지면 공격할 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네요. 정무적으로 봤을 네, 때는. 또는 야권의 신인들이 지금 나설 틈이 없어요. 진짜 그건 좀 아쉽습니다. 이번에 초선들 많이 들어갔는데. 자, 김천 변호사님, 정무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지금 손정혜 변호사님은 이렇게 발언을 하지 않고 지켜보는 게 오히려 더 적절하다라고 보시는 의견도 있거든요. 전혀 적절한 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다만 됩니까, 대통령의 의중은 글쎄 뭐 이제 대통령 의중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요새 이제 어제 오늘부터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이거 네 글자 한자어. 네. 저도 많이 쓰는 표현인데 차도살인 얘기 나옵니다. 대통령은 직접 손에 피 묻히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네. 왜? 본인이 한 얘기가 있거든.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의 메신저를 보내서 저한테 임기를 보장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청와대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게 그 메신저의 자가 발전인지 정말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건지 예? 메신저로 지목된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 근데 확인해 줄 수 없다였어요. 그 얘기는 뭐죠? 내심 그렇게 한 게 맞다라는 거 아니면 야 무슨 그런 말 한 적 없는데라고 얘기했을 건데 이 상황에서 그리고 대통령이 본인이 결정한 걸 뒤바꾸는 걸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캐릭터인 거잖아요. 이제까지 국정 운영하시는 걸 보면 성격일 수도 있고요. 성격이니까. 네, 성격. 근데 본인이 손을 들어주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던 2년의 임기를 보장했던 총장을 본인 스스로를 해임하기는 법적인 것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라는 잘 드는 칼이 있는 거죠. 근데 추미애 장관이 청와대한테 이 문제를 보고했다 대통령이 아무 말씀 안 하셨다라고 청와대 발표했습니다. 그게 뭐죠?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이런 큰 사안에서 보고를 받고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는 오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누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럼 내심 대통령도 윤석열 총장 정리하러 마음을 먹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손에 칼을 대기 싫으니 모양을 갖추려고 할 것이다. 두 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 다음 주에 검사 징계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빨리 하는 이유는 아까 김주호에서 얘기했던 이 집행정지 직무집행 그 배제 처분 집행정지 각하. 왜냐면은 오늘 전자송 오늘 들어가서 재판부 배당되고 이거는 이제 신문기를 열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다음 주보다 뒤에 잡히니까 소유액이 없어지니까. 네. 그러면 거기서 징계위원회 징계가 나와요. 어차피 징계위원회 다 지금 외부 인사들도 장관을 위촉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좀 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징계위원회를 만드는 법이 9월에 통과되는데 시행은 1월 달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장관 맘대로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장관이 거기서 해임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법에 따르면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 임기는 2년 보장돼 있지만 법무부 징계위원회 법에 따른 절차에서 이렇게 왔으니 나는 사인하겠다 하고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 그거든지 또는 개각 때 추 장관을 개각 때 이제 뭐 서울시장 뭐 출마 이런 걸 배려한다는 저도 정리를 하면 양쪽에서 추 장관이 빠지면 윤석열 총장도 스스로 자진사퇴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개 중에 하나로 갈 건데 저는 아마 앞그림으로 갈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윤 총장의 법적인 다툼은 이제 그 징계 결의 이 부분 가지고도 다툼이 소청 심사위 같은데 네, 가겠죠. 다툼이 시작돼. 근데 그리고 저는 해임을 안 갈 거라고 보고 그래요? 정직 몇 달로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뭐 어찌됐건. 예. 그리고 정무적인 거요.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생각인처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여권 쪽으로. 야, 윤석열 총장 저렇게 하나 끌고 가다가 다른 주자 다 죽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 그래요. 근데요. 조혜진 의원이 매기효과 얘기했잖아요. 지금 야권은 너무나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앞에서 등대처럼 끌고 나갈 사람 필요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 사람이 국민의힘 주자든 국민의힘 밖에 있는 주자든 어찌됐건 간에 현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등대 같은 사람이 끌고 있어야 나머지 고기 뺄 때 쫓아가는 겁니다. 네. 나머지 내부적으로 후보를 어떻게 정리할까 다음 문제예요. 지금은 그 정도 야권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란 거고 선거요.
제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뭐 정치권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내심 속으로는 와 추미애 장관 내년 서울시장 선거 때까지 계속 해주세요 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알겠습니다. 이게 표가 우수수 떨어지는 겁니다. 뭐 다르게 지지층은 생각하는 집결할 수 분들도 있겠죠. 있으니까. 지지층은 집결해. 네. 근데 중요한 건 지지층 집결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민주당 지지자를 그런 얘기했어요. 홍준표 대표 계속 해주세요. 똑같은 얘기가 엑스맨이라고 네, 표현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세간에서. 나오고 있다. 자, 저는 요것만 네, 얘기해요. 김재별 검찰 개혁을 크게 보면 이제 입법이랑 행정을 통한 개혁이 있을 수 있고 네. 그걸 좀 추상화해서 구조 개혁이 있고 수사와 인사를 하는 그 오퍼레이션의 문제가 있거든요. 네. 구조 개혁은 입법을 통해서 공수처랑 검경 수사권자 어쨌든 첫 번째 디딤돌 주춧돌을 쌓았습니다. 근데 오퍼레이션에서 추 장관이 수사 지휘나 아니면 인사와 관련돼서 사실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거죠. 저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구조 개혁 입법과 관련된 부분은 합격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오케이. 이쪽은 낙제에 가깝게 지금 자꾸 점수가 떨어지고 있어서 너무 러프하세요. 계속 태도가 네, 그런 문제를 방식이. 조금 더 하지 알겠습니다. 않으면 검찰 개혁 전반적으로 좀 퇴색된다. 자, 우리 손정 변호사님이 검찰 개혁 관련해서 이번에 이 직무 배제 조치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개혁과는 사실은 좀 간접적이죠. 간접적이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한다라기보다는 이 직무 벌써 혐의가 사실 검찰 개혁이라는 건 제도적인 개선이지 개인 특정에 대한 어떤 징계 요구 사항만으로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총장을 징계 개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만 이런 긴장과 견제 상황에서 위법한 상황이 발생되면 그 부분을 또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할 수 있는 조치이다. 다만 평가는 지금 대중들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직무배제가 타당한지는 결국 법원으로 넘어가게 될 상황인데 그 결과 여하에 따른 어떤 후폭풍이라든가 부담감은 추 장관이 져야 되겠죠. 아니 근데 아까 손정희 변호사님 말한 것처럼 물론 그 정도에 따른 평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이 사찰이 아니라고 이 정도 사찰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저는 이런 것들을 문제 고치는 제기는 거는 개혁 굉장히 아닙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법원에서 가처분이라든가 본안 소송에서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위법한지 부당한지 직무 범위를 넘어섰는지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지 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 수집이라서 적법한 이 업무 정도까지 수행이 괜찮은지. 일항인지 이거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우리 아무 의식 없이 그냥 막 정보 수집하고 저 사람 파악해봐, 저 사람 알아내봐, 수소문 해봐, 평가해봐, 세평이라고 하잖아. 관리를 레퍼런스 그렇겠죠. 체크해봐 이렇게 하는데 개인정보가 강화되는 유추수의 공적 기관이 아무런 무분별하게 기준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